자, 여러분 이제 국가직 정보보호론 여러분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보호론도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이게 난이도가 낮다라는 말을 드리기에는 여러분 전체 범위를 건드리기는 했어요. 범위 안에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 항상 어떤 시험을 보시든 이 정보보호론 과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모든 법을 다 넣어드릴 수가 없어서 교재에서도 가능한 그 두 개의 법 위주로 일단 추가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법을 읽어요 그러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 막 항목을 괄호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은, 어떤 분들은 이것 말고 더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개수가 이게 매년 살짝 내가 어떤 부분은 올려드리기도 하고 막 개정된 부분만 있을 때 다시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제가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면 그럼 뭐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세요 이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게 맞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 비중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ISMSP 같은 경우에도 살짝 작년이랑 그 항목에서 하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가 더 삭제가 됐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언급을 시켜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이게 어느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분들이 딱 보고 구분하실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CC도 항상 나오던 패턴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틀리면 안 돼요 일단은. 근데 그게 모르거나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패턴을 모르게 되면 못 보실 수는 있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 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더 요거보다는 요 수준보다는 한두 문제가 조금 더 껴져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한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항상 여러분 어느 정도 기준 딱 정리 잘 해놓으시고 절대로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안 하던 생각을 시험장 가서 하지 마시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퍽뜩 들잖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점수가 그래서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오느냐? 아니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짝 실수를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거나 여러분 만약 법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안 보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꽤 틀리실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은 많이 맞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건 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 또 1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보낼 메시지에 대한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전자서명은
누구의 키만 사용한다? 송신 측의 키만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4번은 지워지죠? 근데 누가 쓰는 거예요? A가 쓰는 거예요. A의 송신자 A의 개인키하고 공개키가 있는데 공개키는 남이 쓰는 거다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얘는 A가 B한테 보내기 위해서 A가 만들어야 돼요. A가 사용할 수 있는 키는 A의 개인키. 답은 1번. 여러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전자서명은 그냥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암호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김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도 중요하죠. 암호화를 안 하면 여러분. 암호화는 당연히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운 동작이지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자서명, 메시지 인증 코드, 해시함수 이런 계열의 무결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나와줘야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부분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안다라기보단 바뀌었다라는 걸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결성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돼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전자서명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은 1번. 자, 여러분 2번 원본 파일에 숨기고자 하는 정보를 삽입하고 숨겨진 정보의 존재 여부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암호화를 해서 완전 다른 걸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숨기는 거잖아요. 이걸 크립토그래피가 아닌 스테가노그래피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크립토그래피는 암호화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스캔은 우리 공격하기 전에 쫙 포트가 열려져 있는가,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퍼징은 랜덤한 테스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랜덤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스트해 주는 걸 퍼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번의 답은 4번. 3번 다음에 설명하는 공격 방법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보안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정보를 얻는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사회공학적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자,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뭐 재전송 공격은 대칭키에서 여러분 훔친 정보를 훔쳤는데 보진 않아요. 근데 이 정보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보냈을 때. 자, 재전송 공격, 이거 무결성 위협하는 공격으로 공부하셨고요. 여러분 무차별 대응 공격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패스워드를 찾아내고자 할 때,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찾고자 할 때, 또는 대칭키 시스템에서 대칭키를 찾고자 할 때, 자, 또는 약한 해시 함수, 여러분 약한 해시 충돌성, 충돌 저항성, 약한 충돌 저항성에서 강한은 생일 공격으로 찾는 거고 약한은 여러분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찾으실 수 있고요. 중간자 공격은 공개키 사용하는 데서 만약에 여러분 그 공개키의 주인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중간에서 절취했다가 먼저 보고 전달해 주는 거. 보기만 하면 다행이죠. 변조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DPL망 같은 데서 많이 공격 당하죠. 그죠? 중간자 공격. 자, 답은 3번입니다. 사회공학적 공격, 사회공학 공격입니다.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4번.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 중 ECB와 CBC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ECB 모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2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를 다 동일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평문이 같으면, 평문 블럭이 같으면 암호문 블럭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평문 블럭이 같아도 암호문 블럭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CBC가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ECB 모드는 블럭의 변화가 다른 블럭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래요.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영향 안 주죠. 이 다른 블럭도 그래요.
이게 옆에 있는 데이터 블록을 얘기하는 건지 평문 블록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응하는 암호음 블록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블록의 변화가 대응하는 암호음 블록에는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러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다음 블록, 여러분 다음 블록, 그 다른 블록이라는 게 다음 블록, 평문 블록이라면 암호화 만들 때 영향은 주지 않지만 그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1번 문장은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에러 전파가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안전하다라는 말에다가 중심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은 중심이 여러분 어느 쪽에다 더 강을 실어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신경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은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2번 22모드는 암호화할 때 같은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같은 암호음 블록을 생성한다. 이거 맞죠? 그죠? 여러분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가장 옳은 거.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데이터 블록이다 암호음 블록이다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3번 12C 모드는 블록의 변화가 이전 블록에 영향을 주므로 여러분 이게 이전 블록이 아니라 다음 블록이죠. 그죠? 평문 블록에서 I번째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 다 좋죠. 다. 뒤쪽에 있는 모든 블록에. 패턴을 추적하기 어렵다. 여러분 다음 블록. 자, 12C 모드는 암호할 때 이전 블록의 결과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맨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저는 1번에서 맨 처음에 약간 멈칫은 했어요. 자, 근데 2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고 22를 블록의 변화가 다른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오히려 안 줘서 여러분 영향을 안 줘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영향을 안 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답은 2번. 여러분 5번 컴퓨터 보안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게 해설 쓰기도 모호한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 답은 2번 확장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3대 보안 요소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우리가 정보보호론을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답은 2번. 자, 6번 로컬에서 통신하고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공격자의 맥 주소로 다 바꿔버렸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동하는 여러분 그냥 A와 B 간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동하는 패킷이 공격자로 일단 전송되도록 유도를 한다. 공격자가 절취한다라는 뜻이죠. 뭘 바꿨기 때문에 맥 주소를 바꿨기 때문에 뭔가의 정보를 바꿔서 이득을 취하는 걸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심플러딩은 서비스 거부 공격, DNS 스푸핑은 여러분 뭘 바꾼 거예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바꾼 거죠. 자, ARP 스푸핑은 맥 주소를 바꾼 거고요. ICMP 리다이렉트 공격은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제어 메시지를 전송해서 경로를 재설정하게끔 만들잖아요. 공격자가 라우터가 되게끔 해줘요. 여러분 절취는 얘도 절취가 돼주는데 뭐를 바꿨다? 맥 주소를 바꿨다라고 했으므로 답은 3번 ARP 스푸핑. ARP 스푸핑. 자, 우리 스푸핑은 워낙 많이 배우셨던 부분이라 잘 푸셨을 겁니다. 여러분 7번. 여러분 802.11i RSN에서 키 관리, 쌍별 키 계층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진도별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기출에도 나왔고요. 사실상 이 부분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프리쉐어드 키.
자, AP하고 스테이션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 가진 걸로. 이거는 여기에서 키 관리하는 방법, 인증하는 방법이랑 완전 별도로. 자, 여러분 요즘은 보통 그 AP 안테나에 저 달려져 있잖아요. QR코드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가지고 여러분 인증하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직접 입력하게끔 하거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할당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PSK 프리시어드 또는 여러분 이게 마스터 세션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마스터 세션 키. 자, 요게 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인증을 통해서 AS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정보가. 자, 얘네 둘을 같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 요걸 그대로 가져다가 뭘 쓸 수도 있고 PNK 쌍별 마스터키 여러분 TK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기 위해 앞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다. 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값에서 잘라서 선택적으로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값 차이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얘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쌍별키를 만들 거다라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쌍별 트랜션트 키가 나오죠. 여러분 임시 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PTK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가 사실상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얘를 구성하는 부분이 키 확정 키, 컨퍼메이션 키, 키 인크립션 키, 암호화 키, 키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고 키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여러분 진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 실질적인 트래픽의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키 언제든지 바뀌어야겠죠. 여러분 얘가 TK 템포럴 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걸 지금 필요로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 얘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져 있다. 페어와이즈 트랜션트 키. 여러분 얘는 또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마스터 키. 페어와이즈 마스터 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다 딱 맞춰 놓으시면 2번이네요. 항상 무선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언급되는 뭐 보안 프로토콜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 안에서 우리 5개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AP 찾고, 탐색하고, 인증하고, 여러분, 키 받고, 실제 암호화하고, 통신 종료하고. 이 5개의 단계대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가. 저 키를 갖다가 키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키. 그 순서가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온 겁니다. 자, 답은 2번. 이 정도 난이도는 좀 유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8번. CC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증 요구사항.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 보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는, 예전에는 그때가 2018년도인가? 여러분, 그때 진도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먼저 넣었어요. 진도별 모의고사에.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한테 이거 그냥 내가 나올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 동영에도 있고 여러분 진도별에서도 푸셨지만 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외운다라기보다는 보증이라는 건 보안 기능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CC는 등급이 누구한테는 있고 보증한테는 등급이 있지만 보안에는 등급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보증 등급의 내용을 갖다 보시면 죄다 어떻게 테스트 됐어요? 어떻게 설계됐어요? 어떻게 체크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나와준다고요. 자, 그래서 얘가 아무 기능이 있어요? 적용했어요? 로그인 적용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얘네 기능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믿을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가? 이쪽으로 들어가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보호론에서 여러분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워주는 건 일단 무조건 보안 기능이다. 보안 기능을 딱 구분해 놓으시고 그 보안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지원해주는 거, 서포트의 역할을 해주는 게 보증이다. 자, 여러분 암호 지원하고요. 식별과 인증 들어가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써야 되니까 사용자 데이터 보호 들어가고요. 또 여러분 개인정보에 따라서는 다 개인정보 부분은 프라이버시로 따로 들어가고요. 안전한 경로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발이라고 나와준 건 생명 주기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형상 관리 들어가고요. 배포 운영 들어가고요. 개발하는 거 들어가주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테스트 들어가고요. 취약성 분석이 들어가죠. 그죠? 자, 여러분 요런 것들이 죄다 보증 요구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꼭 보셔야 돼요. 왜? 얘네들은 여러분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어요. 자, 다뤄주는 부분에서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보안 기능 요구사항과 보증 요구사항 여러분 클래스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클래스 이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9번 다음 ETC 패스워드 파일 여러분 이것도 사용자 계정, 사용자 아이디죠. X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서 사실은 솔트 해시된 거죠, 여러분. 솔트 덧붙이고 해시된 거예요. 자, 암호화되어서 섀도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유저 아이디가 0인 걸 보니까 루트 맞네요. 자, 그룹 아이디고요. 루트고요. 자, 여러분 사용자 정보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부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디렉토리 들어갔고요. 사용자 홈 디렉토리. 여러분 이 부분은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들어가는 건 무조건 ETC의 섀도우예요. 여러분 요거는 로그인할 때 선택한 쉘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패스워드하고 섀도우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자,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자, 여러분 10번 리눅스에서 설정된 유마스크 값이 027이다. 7이요? 디렉토리네요. 그럼 디렉토리는 일단 기본 자, 여러분 7 소유자, 그룹, 나머지 잡아놓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유마스크를 빼면 맨 처음 생성할 때 권한이 나옵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초기 권한이 어떻게 나온다? 7 빼세요. 5, 0. 자, 얘가 디렉토리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에 D가 붙은 거고요. 아마 저게 뭐야? 리스트 ls 옵션 L 했을 때 그 부분. 자, 여러분 디렉토리고요. 소유자에 관련된 거 읽기, 쓰기, 실행. 111. 여러분 그게 팔진수로 표현했을 때 7이죠. 자, 5 읽기, 쓰기 못하고요. 실행만. 자, 101, 5 그룹. 나머지는 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3번이네요. 자, 여러 번 연습된 거라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11번 역공학.
여러분 역공학 코드로부터 그러니까 상세한 거로부터 뭐를 갖다 뽑아낸다. 여러분 추상적인 걸 뽑는 거죠. 추상적이다라는 건 앞단계로 가라는 뜻이에요. 앞단계로. 자, 근데 한번 보세요. 패커. 이거는 역공학을 방해하기 위해서 패킹을 하는 거야. 압축을 해주는 거고. 어셈블러.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랭귀지로 되어 진짜 기계어로 바꾸는 거죠. 디버거는 여러분 역공학 도구로 쓰이긴 해요. 쓰이긴 하지만 버그를 잡는 거죠. 오류를 추적하기 위해서 코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역공학을 위해 로우 레벨에서 실행 파일에서 기계어에서 하이 레벨 고급 언어로 변환을 목적으로 갖고 있다. 디컴파일러. 답은 2번. 컴파일러가 고급 언어에서 저급 언어로 바꿔주는 거니까 요 반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언제나 다 똑같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역공학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답은 2번. 자, 12번. 위험 평가 방법. 자, 정성적이랑 정량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정성적은 여러분 자산에 대한 화폐가치 식별이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숫자, 금액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량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2번 보시면 델파이법 전문가 비정형 접근법에 들어가죠. 시나리오법, 순위결정법, 브레인스토밍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정성적, 정량적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수학공식 접근법, 과거자료 분석법, 확률분포법, 점수법. 그죠? 자, 거기에 여러분 요거 연간 기대 손실 이런 것들도 다 정략적으로 들어가요. 자, 위협이 성공했을 경우에 예상 손실액에 그 위협의 연간 발생률 한 번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가 할 것인가 예상. 자, 근데 걔가 1년에 몇 번 발생하는가 이걸로 우리가 위험의 크기를 충분히 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뜻은 여러분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 그 자료 자체가 수집이 된 게 되게 오래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치로 계산이 되거나 자료가 많다라고 했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정량적. 정성적은 위험평가 과정, 측정 과정, 기준 주관적. 주관적 여기는 객관적.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조금 빠르게 판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뭐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성적이 무조건 여러분 정확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가 결정이 나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12번의 답은 2번. 이 문제는 진짜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성적이랑 정량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쵸 맞추셔야죠. 근데 가끔은 그쵸 옛날에도 틀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 학생 앞에서 막 발을 구른 적도 있어요. 왜 이게 왜 이걸 틀리지? 막 이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막 앞에서 짜증내고 발 동동 굴러도 여러분 그냥 저 아줌마가 신경질적이라 그냥 오늘 또 푸닥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언사보면 여러분이 진짜 무서워요. 화를 내는 줄 알고 무서워해요. 막 기분도 나빠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공부하는데 이게 표시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야단 맞아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 명칭으로 나와 있는 건 깊숙하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간단한 이해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문제는 딱 이 정도 선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13번, 12번의 답은 2번, 13번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30조를 봐야 알죠. 그죠? 여러분,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 방침에 수립 공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해야 하는 처리 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 문제 되게 잘 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게 왜 되게 잘 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봤어도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는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근데 여러분 4번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문제를 잘 냈다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게 그런 느낌의 문장이었어.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조항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를 단순 활용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 활용이 아니라 보호 업무 및 개인정보. 여러분, 고충, 어려운 거,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자, 사항을 처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예전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예전에 이 부분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항상 여러분 약간의 그냥 내 느낌에 예를 갖다 든다면 예전에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온라인으로 보시다가 뭔가 이제 정보가 찾기 힘들다, 잘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 고객센터에다 전화하시잖아요. 문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참 그거를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고객센터한테 말하는 거, 나한테 직접 게시판에 써야 되는 거, 막 이런 게 좀 섞여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요. 뭐였지? 대표한테 말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단기, 진짜 사장님 그 페이지를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근데 그거를 여기로 하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처리 방침은 그 사이트 맨 밑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문항을 저렇게 바꿨구나. 예전에는 아예 없는 걸 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은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가로치가 필요한 시점에 온 거예요. 그죠? 자, 예전에는 약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법문제를 푸셨다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꼭 여기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3번의 답은 4번. 자, 14번. 요것도 여러분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그죠? 개정돼서 여기에서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어떤 의미?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그럼 완전 자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입을 중간에 하기도 힘들죠. 완전 자동화가 됐다. 이때 여러분 결정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지. 거부할 수 있는 거. 자, 거부. 자, 결정 거부하거나, 자, 승인하거나, 이 말이 거부. 회복 아니고요. 설명을 요구할 걸. 이거는 여러분 꼭 보셔야지. 우리 여러 번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특히 이 정보주체의 권리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게 더 추가가 됐는가? 항상.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정이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는 좀 많이 빼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개정이 됐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가 됐구나. 처리되는 부분이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빅데이터 되고 클라우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화가 돼버린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게 정보주체의 권리로 더 포함이 됐습니다. 답은 4번. 자, 15번. 이건 뭐 맞추세요 하는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 포렌식 원칙 얘기가 나와주면 사실상 5번 나오면 한 번, 뭐 4번은 연계보관성의 원칙을 갖다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다른 원칙들도 충분히 언급이 되지만 여러분 지금 답은 1번이고요. 하나 원칙 더 있는 거 뭐예요? 신속성의 원칙. 그죠? 자, 여러분 포렌식도 자, 1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16번 128비트 키를 이용한 AES 알고리즘 연산 수행이 필요한 내부 라운드 수가 키를 어떤 길이의 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되죠. 키 길이가 여러 번 선택하실 수 있는 게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키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128 짧고요. 256 길어요. 자, 원하는 강도가 짧을 땐 이 정도 암호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키를 사용을 하든 내부에 사용하는 라운드 키 길이는 무조건 128비트로 고정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10, 12, 14. 여러분 AS는 요 3개밖에 없어요. 128비트일 때는 10라운드 192비트의 키를 썼을 때 256비트 썼을 때 자, 여러분 아리아가 이렇게 들어가지. 더하기 2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아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자, 여러분 답은 1번. AES 알고리즘. 자, 17번. 여러분 이것도 기출문제 5개는 있을 겁니다. 그죠? 자, SSL에서 기밀성 메시지 무결성 제공하기 위해서 단편화, 압축, 맥첨부,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은 실제 이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하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핸드쉐이크였잖아요. 그죠? 확정을 짓는 게 지금 요 순간에서 암호 사양 변경이었고요. 전달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려주는 게 경고였고요. 자,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고가 발생을 안 하면 내려와서 레코드를 수행을 해줘야죠. 답은 2번. 자, 18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조 정보보호 지침. 자,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에서 정보보호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을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조직, 경비 확보,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 조치. 그럼 1번은 없느냐? 여러분 앞부분은 있어요.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 등의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자, 어떤 부분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18번의 답은 1번. 근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거 기술적이었구나, 물리적이었구나 이걸 찾아내는 건 힘들어요. 그죠? 이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연결기기 등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물리적이다라는 건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장비가 단순하게 장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장비 안에 기술적인 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물쇠, 열쇠 빼고는 다 기술적, 물리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 장비를 갖춰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 안에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한 거구나. 넓은 의미에서 같이 얘기할 때는 이게 되지만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기술적이어야 된다. 보통은 이런 걸 갖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데서 인력 조직 경비하고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조직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니까 이건 기술적이냐 물리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는 뜻인 거예요.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걸 넘어서 사실상 여기에서 만약에 틀리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쉬운 문제가 돼요. 여기를 갖다 만약에 물리적이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건 쉬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답은 1번. 자, 19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ISMS-P 단계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앞부분이구만요. 관리체계. 여러분 첫 번째 영역. 자, 계획 및 수립 영역이네요. 자, 계획 및 수립 운영한다. 우리가 PDCL을 여러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여기 안에서 딱 보셨을 때 업무 특성에 따라서 자산 분류 기준이 있죠. 어떤 자산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기준이 있어서 범위 내 모든 정보의 자산을 식별 분류합니다. 중요도 하고 최신으로. 자,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랑 흐름을 파악하고 문서화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최신성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뭐야? 자산 식별했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현황 분석하고 흐름 파악한 거예요. 세 번째가 식별된 위험. 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 이행계획 수립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아직 수행하기는 아니다라는 뜻.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게 위험관리예요. 여러분 이 위험관리 얘기는 정보자산을 식별 분류 여기서 딱 보시고 금방 나왔어야죠. 그죠? 나머지 부분도 다 내부 중요한 항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돼주는 거. 자, ISMS-P 영역 구분해서 내용 각 항목 단위로 어떤 부분을 중점 두고 있는 행동을 하는가 키워드 꼭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자, 20번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저작권, 여러분 디지털 저작권 관리죠? DRM. 자, PGP는 이메일 보안이고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고
PIMS는 이제 ISMS-P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리 체계네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법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그죠? 여러분 일단 법 부분을 볼 때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거 위주로 좀 봐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잡아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딱 방화벽서부터거든요. 방화벽 안 나왔고, 침입 탐지 안 나왔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안 나왔고요. 그죠? 여러분? 웹 취약점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국가직 시험 보시기 전에도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 OWASP 탑 10, 꼭 무조건 최신 거 알아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최신 거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막 3위야, 상위 3개 레벨 아닌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많이 튀어나온, 게 인식되는 취약점이 됐는가, 이걸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SQL 인젝션이 나온다 이거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이제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절대 못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부분 잘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2700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2022 버전이죠. 새로운 게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문제 시험화가 되려면 조금은 공개가 된 정보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쉽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죠? 저도 많이 찾아보고 조금씩이라도 언급되고 많이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빠르게 언급해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항상 법 부분을 여러분 이제 개정이 됐다, 시행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 바뀌는 문제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안 걸리는 부분을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 됐다? 그럼 왜 개정을 했는가? 알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가 좀 정리가 돼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예전서부터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또 싹 지우고 다시 하자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료실에 만약에 자료가 올라가면 여러분 조금 최신 정보 기준으로 조금 잘 봐놓으시고, 만약에 그 정보가 없으면 예전 정보에서 조금 추출해가지고 잘 봐주시고, 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국가직에서 안 나온 부분, 이제 안 나오니다 이게 아니라 지방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또 여기 있는 것도 잘 정리하시고 안 나온 부분도 잘 체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들 뭐 시험 점수 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초시생들은 특히나 잘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스타일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가직 정보보호로 해설 강의 해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